이걸로 봤을 때는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마지막 연끌 거래가 지금 터진 거라고 보고 있고, 요 이후부터는 지금 완전 거래 빙하기로 들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에 좀 집값 하락을 전망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자, 벌써 이제 11월 말, 이제 올해도 이제 한 해가 다 끝나가는데, 올해 부동산 시장 한번 점검 및 내년 2026년 부동산 시장 점검하는 시간 가져볼까 하는데, 그 전에 올해 이제 부동산 대책 3개가 나왔죠. 627, 97, 10, 15 대책 나왔는데,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수도권 부동산 시장 집값 상황 어떻고, 사람들의 심리는 좀 어떤 상황인가? 요즘에는 되게 얼음땡 상황 같아. 네, 맞아요. 요즘 신고가 치는 것 같지도 않고. 신고가가 있긴 한데, 이제 거래 자체가 너무나도 없는 상황이라, 2020년 중후반에 이제 연끌 거래가 그때 한번 터졌거든요. 네, 데이터로 보니까 마지막 또 연끌 거래가 이번에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때 보니까 터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10월 부동산 이 대책이 저는 이제 이 이전과 이후의 부동산 시장이 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한 번에 이 세 가지 규제를 다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서울 전체 지역, 그리고 경기도 남부 광명부터 해서 안양, 과천, 우왕, 밑에는 수원, 영통, 용인, 분당까지 이렇게 다 싹 다 지금 묶어버린 거예요. 네. 거기다가 지금 LTV, 그래서 가격 대비 대출의 비율이 이제는 무주택자분들이 40%, 집이 있다, 유주택이다, 그럼 대출이 이제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 한도는 이제 6억 원. 이고 6개월 이내에 전입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갭투자 아예 불가능한. 아예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대출도 이제는 최대 30년까지밖에 안 돼요. 40년, 50년짜리가 있었는데 이건 이제 아예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15억 원 이하만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25억까지는 4억 원. 그리고 25억 초과 아파트는 이제 대출 2억 원. 즉, 그냥 무조건 현금 가지고 사야 되는 거죠. 의미 없죠. 네, 의미 없죠. 그리고 이제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이제 80%가 아니라 이제 70%까지 대출이 되고, 요것도 이제 무조건 전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도 조정 지역의 2주택은 8%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어떤 투자의 목적으로 집을 산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거의 이제 불가능한 시기가 된 거죠. 취득세가 너무 비싸니까. 3주택은 12%입니다. 예, 세금이 너무 비싸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보유만 했어도 됐는데 이제는 보유 및 거주까지 이제 인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 거기에 이제 또 간접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값에 비한 대출도 이제는 40%밖에 안 나오고 금액도 최대 6억 원까지밖에 안 나오지만, 이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을 함으로써도 어떤 효과가 있냐? 그러면 내 소득이나 이거 DSR을 다 보잖아요. 근데 스트레스 금리를 올리는 만큼 대출의 한도가 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대출의 목줄을 완전히 쥐어짠 거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래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고요. 요 선 하나하나가 하루입니다. 하루 거래량이에요. 네, 그래서 2019년부터 보시는 것처럼 2025년 이제 11월 달까지인데, 자, 이게 이제 하루 거래량인데 보시는 것처럼 21년과 22년, 요때가 거래가 정말로 작았잖아요. 네. 진짜 없었죠. 자, 그런데 지금 11월 달 들어서 거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거의 이제 이 정도 수준까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보고 제가 좀 놀랐는데요. 자, 보시면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때 2020년 중순 정도에 보시는 것처럼 거의 1200건 가까이 하루 거래량이 치솟으면서 이때가 연끌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그리고 보통 연끌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1년이나 1년 반 뒤부터는 이제는 시장이 침체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연끌 거래가 터졌다는 건 뭐냐면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사람, 최대한의 사람이 샀다는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보시면 이때부터 이제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1년 차인 23년에는 그렇게 거래량가 많지 않았는데 24년부터 거래가 많이 늘었고, 특히 25년 들어서는 보시는 것처럼 고점이 계속 증가하면서 이때 20년 중순에 연끌 거래량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는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마지막 연끌 거래가 지금 터진 거라고 보고 있고, 요 이후부터는 지금 거래가 완전히 지금 21년 요때 22년 요때만큼 지금 완전 거래 빙하기로 들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거래량은 정부 정책이 있는 한 다시 늘어나는 게 쉽지 않겠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이제 서울의 고가 시장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좀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은 제가 항상 여기 나와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은 부동산, 너무나도 과도한 부동산 자산은 좀 워워시키고 이걸 금융자산 쪽으로 지금 돌리려고 한다.
그래서 일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요번 대책이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굉장히 강력하게 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완전 지금 급격한 지금 거래 빙하기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여기 이제 토제 이게 나와서 오세훈 시장이 이제 11월 20일 인터뷰 기사가 있던데 이제 서울 전역으로 확대 지정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해제 여부에 대해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고려를 해볼 만한 시점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처음에 풍선 효과가 걱정되더라도 지정을 최소화했어야 했다. 처음에 너무 넓혀놨다면서 맞아요. 지금 와서 풀면 또 그때 당시와는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통계상 잡힌 것으로 나오지 않나. 그다음에 해제 여부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 역시도 사실 집값에 대한 우려를 좀 한 거는 저는 이해가 되지만 저도 네. 이번 정책은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노도강이나 이렇게 서울의 외곽지나 이런 데는 그렇게 21년 고점 대비해서 반등도 지금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규제에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까지 굳이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을 필요가 있나?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10.15 부동산 대책 그러면 혹시 우려하는 부작용은 방금 말씀하신 노동항이나 뭐 그런 걸 거예요? 일단 부작용은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도 약간 좀 사라진 느낌이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가주택도 다 대출이 나왔잖아요. 소득만 되면은.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2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내가 10억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대출이 15억에서 20억 사이는 이제 4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이사조차 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개인 재산권에 대한 너무 과도한 침해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까지 좀 듭니다. 자, 그럼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그 97 부동산 대책은 어떻게 보셨고, 그게 97 때는 주택 공급 대책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닙니다. 거의 기여 못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주택 공급이라는 거는 사실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3년, 4년, 5년의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주택시장의 영향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느 정도 지금 묶어놔서 거래가 이제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려면은 네. 이런 시기에 좀 공급에 대한 정책들을 발빠르게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강력한 규제책이 똘똘한 한치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킨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그럼 똘똘한 한치의 노리는 전략은 그럼 여전히 유효한 건가요? 네,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21년 이제 연말 정도부터 이제 거래가 굉장히 급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22년 상반기 약간 거래 늘었다가 그리고 요때 지금 거래가 없으면서 요때 이제 상당한 이제 하락이 왔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제 요런 비슷한 패턴이 내년에 좀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요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생각할 때 또 26년에 닥쳐올 변화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또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 말씀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예정되어 있는 게 이제 양도세 중과 폐지입니다. 자, 그래서 다주택자가 이제 양도세 중과를 유예가 지금 되어 있는데 중과가 아니에요. 근데 내년 5월 달 이후로는 요게 폐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습니다. 네. 자,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것 때문에 보시면 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시 세금 변화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15억 아파트를 내가 판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양도세 중과가 안 됐을 때, 그리고 3주택이고 30% 중과일 때 양도세를 비교한 건데요. 자,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지금 내가 5억에 사서 15억에 내가 팔았다. 그러면 그래서 양도 차익이 10억이잖아요. 10억이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리고 내년 5월까지는 양도세가 2억 8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많이 내죠, 그래도. 그래도 10억 번 거에서 2억 8천 내는 거니까 30% 조금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양도세 중과가 이게 폐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양도세가 얼마까지 늘어나냐면 7억 5천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26년 5월에, 내년 5월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유예가 지금 폐지가 예정되어 있는데 네. 이게 연장이 될지 폐지가 될지 아직 아무도 몰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고민하겠죠. 유예가 끝나기 전에 매도를 하든가. 왜냐면 요 차액만 해도 지금 4억 7천이잖아요. 그래서 15억 아파트 매도 시 양도 차익이 10억일 때 4억 7천만, 거의 50%를 세금을 더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 이거 유예 끝나기 전에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세금 내더라도 버티자, 그냥 보유세 내자, 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 규제 지역은 지금 매수 유동성을 지금 완전히 줄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줄 사람이 없죠. 지금 사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거래가 거의 안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유, 양도세 이거 내가 내고 파느니 그냥 버티겠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보유세가 문제죠. 안 파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보유세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 자, 26년에 이제 닥쳐올 또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25년에 저희가 가격이 많이 올랐죠? 네. 특히 고가 아파트. 네. 그래서 요 상태로도 26년의 보유세는 25년 대비해서 많게는 40에서 50%까지 올라갈 거예요. 네. 일단 보유세가. 자, 그런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종부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 계산 시에 적용되는 비율이에요. 그런데 요게 현재 지금 60%거든요. 근데 요게 문재인 정부 때 9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진 거예요. 근데 요거를 지금 뭐 80%나 그 이상으로까지 상향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이것만으로도 보유세나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올라가면은 다주택 세부담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얼마냐면 69%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10억짜리다. 그럼 공시가액,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액은 6억 9천인 거죠. 그런데 요거를 지금 2035년까지 90%로 올리겠다. 예, 이런 발표가 예전에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그대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이걸 밀고 나갈지. 그런데 이제 관건은 내년 또 6월, 3월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민심 때문에라도 이걸 하진 않겠지만 요 이후에 요걸 발표하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에는 요 두 가지 내용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지 말 거냐. 요거에 따라서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향방이 좀 더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내년 몇 월부터요? 내년 이제 5월 달에 이제 요게 폐지가 될 예정이죠. 그럼 이게 만약에 폐지가 되면 시장의 매물 폭탄에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고 요게 만약에 끝났는데 만약에 끝나면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내가 현금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 네. 그러면 보유세 올라가도 버티는 거고. 근데 그게 내가 유동성이 없다. 현금 유동성이 없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파트만 네. 갖고 있는 아파트 부자분들도 꽤 있잖아요. 현금 그렇죠. 별로 없이. 그런 분들은 아마도 내년 5월 전에 매도를 하려고 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그런 부분들을 아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지금 있을 것 만약에 다주택자 분이라면 이게 홀딩하거나 정리 어느 게 조금 괜찮은 판단일까요? 이게 사실 5월이라면 이미 그 전에 매도를 이미 그렇죠. 3개월 정도는 걸릴 테니까 맞아요. 잔금 치고 뭐 하고 하는 맞습니다. 데까지. 그러니까 지금 벌써 팔려고 이제. 네, 하시는 11월 1, 12월, 1월 중에는 네. 뭔가 거래가 시작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네. 예, 과연 이재명 정부는 일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 계속 잡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결국에는 공정시장가의 비율이나 그다음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이것도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을 저는 좀 더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렇다면은 내가 주택이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이제 매도하시는 걸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으실까. 지금 다주택에 해당되신 분이라면 지금 매도는 지금부터 내년 1월까지 빨리 시작은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그러면 이제 보유주택 중 팔아야 할 물건과 또 팔지 말아야 할 물건도 있을 텐데 네. 그 물건 나누는 기준 아무래도 좋은 걸 남기고 안 좋은 걸 넘겨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네. 이런 거죠. 순서가 양도 차익이 가장 큰 거를 보유하시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양도 차익이 작은 거를 매도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정확한 거는 전문 또 세무사분하고 상담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게 이제 매물이 급매가 나오게 되면 네. 이게 집값이 이제 하락으로 가는 방향에 좀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연끌 거래가 또 터졌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21년 이후에 나왔던 요런 거래량이 아마도 지금부터 해서 내년까지 펼쳐질 가능성이 꽤 높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에 있어서 부동산 가격이 여기서 더 내려갈 거냐 올라갈 거냐는 저는 부동산 시장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금융시장하고 관련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 금융시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최근 좀 코인 시장이나 미국 주식 시장이나 조정을 좀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서울의 고가 주택의 이제 주 수요층들이 저는 누구로 보냐면은 이제 스타트업에서 2020년대 초중반에 스타트업에서 이제 대박이 좀 나신 분들, 그 다음에 미국 주식이나 코인으로 또 부자가 된 영 리치 이런 분들이 부동산 시장의 어떤 이런 부양 정책과 더불어서 고가 시장이 상당한 수요층이 저는 되어서 고가 시장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 혹시라도 미국 주식 시장이 꺾이고 그 다음에 코인 시장은 지금 많이 꺾였는데 이대로 만약에 더 꺾인다. 그러면 저는 서울의 고가 시장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저는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2026년의 관전 포인트는 일단 금융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1,500을 넘는지 안 넘는지 이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이재명 정부의
이제 내년에 부동산 이런 세금 관련한 정책들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서울의 고가 시장의 운명이 내년에 판가름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에 이제 집값 하락할 수 있는 요소도 얘기해 주셔서 그럼 공급 부족 문제와 전세 시장 불안감이 맞물려 더 큰 폭의 집값 상승에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내년 수도권 부동산 매매 전세 시장 좀 예측해 주신다면요? 어떻게 예측하시는 거죠? 집값? 일단 이 수급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서울의 지금 전세 수급 동향인데 수치가 158 정도 되거든요. 네. 즉, 서울의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58 정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세 시장이 굉장히 지금 따끈따끈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의 지금 공급이요. 보시는 것처럼 내년부터 26, 27, 28년 공급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전세 수급은 아마도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거고 그렇다면 전세 가격도 같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공급 절벽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 데이터만 봤을 때는 실제로 공급 부족이 맞아 보여요. 그런데 저는 이게 공급 부족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급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지금 새 아파트가 분명히 부족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 분양하는 서울의 아파트들이 잘 팔려야 될까요? 안 팔려야 될까요? 부족하면 팔려야죠. 잘 팔려야죠. 네. 그리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뜨끈뜨끈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 팔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서울에 지금 못 팔리는 아파트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서울에 지금 미분양 아파트인데요. 1088채입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1000채가 넘어요, 지금. 꽤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공사 완료금 미분양, 즉 준공은 미분양 데이터를 보면요. 준공 미분양이 지금 어떻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네. 서울에 지금 아파트가 다 지어졌는데도 못 팔린 아파트가 지금 777채나 있다는 겁니다. 되게 입지가 좀 안 좋은 게 아닐까요? 그래도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고 시장이 그래도 괜찮았는데 보세요. 2007년부터의 미분양 데이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지금 770채까지 준공 미분양 올라오면서 지금 빨간불 들어온 건요. 2010년 이후로 지금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이때는 이제 금융이 터지고 잠깐 좀 감소했다가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뭔가 어떤 그런 금융위기라고 하는 그런 충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마저도 지금 준공업 미분양이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놓고 봤을 때는 야, 서울의 지금 공급 부족은 맞긴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팔리지 못한 이런 새 아파트들이 많은 걸로 봐서는 꼭 공급 부족의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걸 토대로 봤을 때 집값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수도권은? 네, 서울의 집값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게 보시면 서울의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인데 네. 제가 이제 21년 10월에 이제 이때 이제 엄청난 경고를 했었죠. 10년은 올까 한 번 있을까 말까 매도 기회다. 그리고 이제 내려왔다가 정부의 정책으로 다시 이제 반등을 했는데 지금 거의 어때요? 수치가 전고점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거래도 완전 지금 21년 말처럼 완전 급감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트리거는 내년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리고 지금의 이제 어느 정도 좀 꺾이고 있는 이 금융시장이 만약에 내년에 계속해서 떨어진다라면 그때는 22년 하반기에 왔던 충격보다 이제 훨씬 더 강력한 충격파가 26년 하반기에 올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에 좀 집값 하락을 전망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이제 더 이상 올라가기는 정말 쉽지 않다. 정부가 일단 이 수요의 수도꼭지를 네. 완전히 이제 지금 잠가 버렸고 그리고 정부의 방향성은 명확하고 가격은 너무 고평가가 되어 있고 네. 하지만 공급이 너무 작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금융시장입니다. 자, 금융시장이 만약에 괜찮아요? 그럼 여전히 코인이나 미국 주식으로 돈 번 영 리치들이 많겠죠. 그리고 이들은 여전히 수요층이 되어줄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럼 아무리 고평가에도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태위태한 시기에 혹시라도 금융시장마저 만약에 계속 대세하락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바로 엄청난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이제 그러면 대표님이 나오셔서 한국 부동산에 이제 매수할 기회가 왔다고 하는 거는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 해당됐던 건지 아니면 요즘에 데이터들이 바뀌다 보니까 대표님이 지금 이렇게 이제 또 하락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건지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까요? 맞아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부동산 매수할 기회가 왔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고평가된 서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평가된 지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데이터를 보잖아요. 지방의 부동산 가격이 이미 다 지금 전세가부터 올라가고 있고 매매가마저 지금 상승하는 지역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날 울산 얘기하면서 울상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지금 9월 달에, 요번 9월 달에 가장 뜨거운 부동산 시장이 어디였냐? 바로 울산이었습니다.
요게 이제 관련 내용인데요. 네. 울산의 9월달 집값이 집값이랑 전세가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 마켓 조짐에 지방 핵심지가 먼저 집값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서 뭐 부산이나 이런 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방의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네. 이제 살아나고 있는 게 눈에 확연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 음지가 이제는 양지가 되고 있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이걸 실제 가격 차트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보시면은 요게 지난 한 1년 정도의 이제 매매 전세 플라워 차트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은 매매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왼쪽으로 가면은 매매가가 떨어지는 거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전세가가 떨어지는 거고, 위로 올라가면 전세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볼 수가 있는 차트예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볼 수 지난 1년 동안 있으면서. 진짜 서울만 엄청 올랐어요. 맞아요. 서울만 엄청 올랐죠. 자, 그런데 제가 얘기했던 울산은 어떻게 되고 있죠?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었죠. 네.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조금씩 오른쪽으로 움직이더니 최근에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움직임이 오른쪽으로 지금 쭉쭉쭉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울산의 부동산 시장은 이제 완전히 대세 상승에 지금 초입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네. 세종 같은 경우도 지금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전세가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머지않아 매매가도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세종 같은 경우도 공급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가 쌓이면 이제 매매가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부산도 어때요? 부산도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면서 매매가는 떨어진데 전세가는 올라가다가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지금 돌고 있죠. 네. 무슨 얘기예요? 완전히 턴어라운드하는 완전 초입부입니다. 광주 같은 경우도 위로 올라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대구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대전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경남도 보시면 이렇게 돌고 있죠. 그래서 전북 같은 경우는 이미 상세로 돌아선 지 지금 꽤 됐고요. 그래서 상당수 많은 지방 지역들이 이렇게 돌면서 매매가와 전세가 동반 상승하는, 혹은 일부 지역은 아직은 전세가만 상승하는 네.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사실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데이터에 기반해서 지방 부동산 시장 저평가되고 있고 26, 27, 28년 정말로 공급이 작은 데가 지방이다. 네. 이 지방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게 지금 실제 데이터로 보니까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이미지로만 봤을 땐 그러면 네. 지금 울산이 이렇게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매가도 올라가는 그림. 네. 그다음에 세종도 전세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매매가 오른쪽으로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네. 이 변화가 있다는 건데 네. 지금 서울 같은 경우 네. 매매가도 오른쪽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15대책 이유도 포함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전세가도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네. 이 추세선으로는 내년 하락을 말하기에는 좀 그런 변화는 여기서는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느껴져요. 네. 그리고 지금도 가격이 그럼 떨어지느냐?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내년에 정부의 정책, 세금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지금 이제 금융시장이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금융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여기에 이 차트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이 뭐냐면 얼마나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가 있는데,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은 아까도 제가 데이터로 보여드렸지만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21년에 지금 고점만큼 지금 왔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지금 고점에 지금 와 있어요. 네. 그만큼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정부가 대출 유동성을 완전 잠가버렸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현재 가격은 떨어진 건 없지만 현재 상당히 뭐 고평가되어 있고, 내년에 지금 증시든 뭐 코인이든 내년에 금융시장이 하락이 있을 수 있고, 정부 정책은 거의 있을 것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맞아 떨어지면 방향이 좀 꺾일 수 있다. 방향이 이제 꺾이는데 이제는 크게 꺾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러면 가격이 크게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년에는 서울보다는 지방에서 뭔가 부동산 투자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확실하게 지금 그냥 성격도 좋고 능력도 좋고 체력도 좋고 뭐 학벌도 좋고 다 좋아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보통 육각형이라고 하잖아요. 육각형 육각형. 남자. 우리 김 작가님 같은. 육각형에서 한 사각형 정도 사각형 떨어져 나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육각형 부동산이 있거든요. 사실 모든 게 다 좋을 때 투자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시장이 이제 지방 부동산 시장이고, 저도 시장을 제가 데이터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 데이터로 알아맞힐 수 없는 이런 정부의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저도 틀린 부분들이 있고, 하지만 제가 사라고 했을 때 사서 틀린 적이 있냐? 거의 없다라는 거죠.